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세무직 등록과 그리고 서울시 일반직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여러분 일단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 전에 이제 지방직 이슈가 있죠. 일단 서울에서 이게 엊그저께였나요? 발표가 났어요. 일반 행정 1156명에서 1427명으로 2022년에 증원이 됐죠. 그러니까 몇 명 늘었어요? 271명 늘었네. 그리고 세무 같은 경우에도 소폭 늘었습니다. 24명. 그러면은 이제 얘가 좀 문제가 생겼죠. 이 지방의회직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보면은 공시에 자 일행직이 딱 뜨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직이 딱 떴어요. 46명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울이 지금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일단 추이부터 보고 갑시다. 자, 일단은 서울시 1381명. 네, 압도적인 숫자네요. 의회직 46명 포함하면 1400명이 넘죠. 그리고 부산시 519명에서 833명으로 여기도 만만치 않게 증원이 됐습니다. 뭐 대구는 거의 변동이 없네요. 여기 대구분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얘네들 특징이 뭐냐? 지방의회가 전부 없습니다. 싹 없어요. 그리고 인천시도 꽤 줄었네요. 여기도. 그리고 광주 여기도 많이 줄었고 대전은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소폭 줄었고 울산은 약간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결론이 뭐냐? 서울하고 부산이 증원 경향을 보이고 있죠.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울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번에 보수 쪽에 이제 시장이 나왔었는데 보수 광역 시장인데 오히려 인원이 늘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았다고 얘기를 많이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막, 요번이 마지막이다, 요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오히려 늘었다는 거는 좀 의외입니다. 확실히 의외고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대선이 있고, 그리고 지선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뽑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선거 관리 업무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지금 또 장난 아니죠. 코로나 10만 명 거의 돼가죠. 그러니까 행정 수요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는 데다가, 그리고 취업률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이 엮이면서 아마 공무원이 또 증가되지 않았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타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고요. 그리고 광주하고 아까 봤던 인천 있죠. 이쪽이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쪽 지원하시는 이제 다른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이거 유념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지방의회직 신설이 됐고요. 아마 타 광역시, 타 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아마도 내년, maybe 도입이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일단 한번 해보고 이제 다른 광역시들은 좀 지켜봤다가 이게 잘 된다 싶으면은 아마 그때부터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방의회직이 왜 생겼냐? 이게 지자법 이게 개정이 됐죠. 전부 개정. 이것 때문에 이게 근거법이 돼서 지방의회직이 신설됐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봅시다. 자, 멘토의 생각으로는 상위권 수험생들이 지방의회직으로 몰릴 거라고 봅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너무 뽑는 게 너무 적어요. 뭐 40명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지방직의 국회 버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역배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겁내서. 그래서 지방의회직을 기피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도박. 근데 여기 보면은 일반 행정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명 늘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는 이자율 늘어난 뭐 예금 통장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균 9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 아, 그리고 서울 7급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6명 뽑아요. 대놓고 이거 소수직렬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이를 봤을 때에는, 하이 리스크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재시생하고 장수생 편이니까 아무래도 시험을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일 텐데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싶으면 전 좀 말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여러분은 합격이 제일 최종의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의회직 장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민원 업무가 적습니다. 민원 업무가 적다는 거는 되게 커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받을 일이 적겠죠. 아무래도 외부의 갑질 민원이라든지 뭐 악성 이런 게 없다. 그리고 하는 일이 구청이나 시청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아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기랑 비회기로 나눠지죠. 이거는 의회 오픈, 이거는 클로즈인데 이때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규모도 소규모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구청하고 시청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탑다운 문화 비교적 약하죠. 그리고 인사 이동도 거의 없어요. 사립교원처럼 의회 근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돌아다닌다. 근데 이 예산 말이에요. 돈 문제. 이거는 시의회, 구의회 모두 이거 공통인데 여러분도 배웠잖아요. 행정학에서. 예산 누가 짭니까? 그 행정청에서 짜지만은 예산 의결은 누가 해요? 의회에서 의결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예산권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많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복지로도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단점 얘기를 하면요. 상관으로 지방의원을 상대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커요. 이 지방의원이 꼰대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게 광역의원은요. 2급 대우고요. 기초의원은요. 3급 대우예요. 이게 뭔 뜻이냐? 너무 높다. 그래서 높으신 분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거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리고 승진적체 구청하고 시청보다 더합니다. 일단 TO가 적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여러분 봤겠지만은 7급이 6명 뽑는다고 했죠. 지금 9급 한 40여 명 뽑는다고 했죠. 뭔 뜻이에요?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없다. 그리고 또 이게 새로 생긴 게 뭐냐면은 정책지원관이라는 이게 새로운 제도가 생겼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또 별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별정직이랑 또 일반 공무원이랑 조직 이원화가 되니까 갈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그냥 개인적 뇌피셜.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떨어질 거다 아니면은 뭐 다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도 이제 이 영상을 뭐 떨어지시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도전했어. 안 됐어. 이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도 답일 수는 있어요. 아이. 그리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떨어졌다 했을 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래도 공시다. 이러면은 두 베스트를 해야죠. 적어도 후회하진 않아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합격을 했을 때 대표적인 이유들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은 케이스가 참 다양한데 이제 실제로 제가 본 겁니다. 삼수생이에요, 현재. 근데 법원직 시험도 보고요. 국회직 시험도 보고요. 국가직 시험도 보고 지방직 시험도 보고 공무원 시험도 쳤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기본 과목에다가 여기에다가 민소법, 형사법까지 들어가니까는 이게 과목에 생각해 보니까 선택 과목만 7개예요. 그러면은 3 플러스 7 하니까는 과목이 10개야. 이러니까는 공부 부담만 늘죠.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기본 과목도 탄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여러 시험을 응시하니까는 선택 과목 부담만 늘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지는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잘하는 과목에 직렬을 취합해가지고 한 학년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자꾸 뭐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여러 직렬 막 찔러봐요. 막 소방시험도 봤었고, 막 경찰도 보고, 일행도 보고, 그리고 막 법원직 보고, 국회직 보고, 국무원 보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다다다다닥 다 잘라지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가장 슬픈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행직 공무원이면은 국가 구급하고 지방 구급하고 군무원 구급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험 기간 대충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도 사실 그 구급은 초시생에 맞는데요. 은행 시험을 옛날에 봤었어요. 은행고시. 은행고시 2년 봤는데 결국에는 최종에서 낙방해가지고 그래서 9급으로 건너왔다가 합격하고 7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 정말 열심히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냉정하게 반성을 해봤을 때 확실히 9급 때 제가 그 취업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함 때문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한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공부의 한 3, 40%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수험 생활이 진짜 길다. 뭐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험 생활이 기니까 공부도 많이 했을 거라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물론 절대적인 시간의 양 중요하죠. 한 1년 정도까지는 필수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진짜 베이스가 없다 하면은 2년까지도 오케이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계시고 또 많은 분들도 보시겠지만은 아무리 시간이 길면 뭐예요? 열심히 안 하면은 진짜 공부의 강도가 약하면 의미가 없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만 가지고 약간 자신감이 아니죠. 자만심만 가지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공부의 강도가 약하다면은 의미가 전혀 없죠. 그리고 세 가지를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장수생들 이제 멘토링을 할 때 장수 상담. 제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저 고시촌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강의만 들었느냐? 복습은 했니? 안 했대요. 그러면 문제 몇 회 독했냐? 막 1년에 몇 회 독했냐라고 물어보니까 1년에 한 기출문제제 3회 독했대요. 이때부터 이제 갑갑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개념을 물어봤어요. 암기도 했고 이해도 했니? 라고 하니까는
전범위에서 어중간해요. 그러니까는 막 시대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면은 막 긴가민가 해가지고 막 진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세 개가 충족이 안 되죠? 그러면은 천년 만년을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이유가 또 이거 말고도 뭐 수십 개가 넘을 텐데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1년 미만 수험생들도 만약에 요 유튜브를 본다 하면은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릴 게 없습니다.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회독해야지.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들으면은 보통 기본 시만 끝나고 문제 살짝 받겠죠. 이때 기출 회독해라. 뭐 문제 접근력 늘려라.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이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 1의 수험생들은 뭐 사실 멘탈에 금갈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도 매우 쉽죠.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 평가다. 시험 분석이 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취약 부분의 점검을 통해 가지고 다음 시험에 나올 부분 예측해 봐라. 근데 상대적으로 처지는 과목이 있다 하면은 집중 관리해서 정상 궤도로 올려라.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연습 때 잘하는 분들이 실제 시험 가가지고 긴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평소에 막 95점 받았는데 긴장해서 막 80점으로 막 내려앉아요. 그럼 막 식은땀 줄줄줄줄 흘리면서 막 정신도 없고 제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여자분이고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문제를 정신없이 푸는데 막 시험 끝나고 보니까는 막 땀을 거의 막 비 오듯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 떨어질 것 같다 싶었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본인의 노력이 제일 필요한데 솔직히 약은 없거든요. 뭐 청심환을 먹고 가라, 열심히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말하기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반복 훈련 한 번밖에 없어요. 최소 시험 한 달 전에 딱 100분 100문제 딱 세팅을 해버려요. 그리고 매일 그 짓거리를 해. 일상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상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30일 동안 매일 똑같이. 시험장이랑 완전히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면은, 저도 사실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직거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좀 덜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시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는 다들 막 덜덜덜덜덜 떨면서 막,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이러는데, 사실 이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반복과 숫달과 훈련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자, 다음. 이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은 수험생분들이 진짜로 몇 회독을 하셨는지 내가 궁금한데 문제풀이와 실전 연습이 부족해요.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문제를 안 푼 거지. 문제 풀어본 경험이 적다. 모의고사를 최대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 아까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시간이 달린다.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제에서 문제 푸는 연습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긴 한데 결국에는 처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국어하고 영어가 시간 더럽게 많이 잡아먹죠. 국어하고 영어 여러분 한 과목 풀 때 시간 몇 분 걸려요? 솔직하게. 저는 국어 25분, 영어 3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55분 걸렸어요. 뭐 심하면 1시간 걸리기도 해요. 그거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행정법하고 한국사하고 행정학하고 이거 10분 컷 못 내잖아요? 제가 볼 땐 10분도 길어요. 거의 한 7분 컷으로 끝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 작살 나잖아요. 국어하고 영어에서. 법이랑 한국사하고 행정학에서 시간 빨리 끊어서 연습해야 됩니다. 20분 가지고 넉넉하게 평소에 공부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검토 하실 때 무조건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는 때려 죽여도 10분 컷 하시고, 그리고 마킹 5분 잡으시고, 나머지 시간을 국어, 영어에 쏟으십시오. 뭐, 검토까지 해라, 이렇게 하면은, 글쎄, 뭐, 검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도 알잖아. 시험 풀었을 때 마음 바뀌어가지고 또 틀리는 거. 솔직히 저도 문제, 이렇게 풀다가 재검했을 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틀린 적도 꽤 많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봅시다. 여기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뭐, 전업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원인데, 뭐, 공무원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주부 공무시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고 하니까는 당연히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되게 일이 힘들어요. 일은 힘들고, 일을 하는데 최소한 8시간 쓰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하루에 8시간 쓴다고 쳐봐요. 그러면 잠을 또 8시간 자야겠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회사원 분들, 진짜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제 동기 중에서도 40대 회사원분이 계셔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진짜 신기해가지고 존경스러워서 얘기를 하니까는 남들보다 한 5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막 회사에서 끝나요. 그러면은 딱 7시에 도착해서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고서 회사 또 출근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대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알바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뜯어 말리고 싶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부모님 지원이 되시는 분들도 안 계실도 계시는데, 안 되시는 분이라면 수험 작업을 충분하게 마련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버틸 돈 만든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면은, 지금 제 친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이 31살인데. 근데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쓰면서 공부를 하니까는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남들보다. 저는 좀 이제, 야, 좀 쉬엄쉬엄 해라. 야, 그러다 죽겠다 하는데, 얘 지금 일요일에도 독서실 나와가지고 거의 밤 9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일요일에도. 남들 막 일요일 날 쉬잖아요. 지금 공시생분들, 많은 분들이. 근데 실제로 계속 지금 월화수목 금금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무섭거든요.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근데 만약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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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과 수험을 반복해야 된다 하면은 최소한 실공부 시간은 6시간을 확보를 해라. 근데 주말에는 회사원 공시생들은 12시간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힘들지. 뭐 몸이 죽어 나갈 거예요. 근데 12시간은 충족을 해야지 뭐 합격을 하든 말든 해요. 진짜 이것도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진짜 이게 최소 조건라는 거를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시죠? 문제 푸시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이거 왜 틀렸나 싶을 때 가끔 신기하잖아요. 봤는데 막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걸 고르고 있고, 그리고 막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거 고르고 있고, 저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실수 어이없이 몇 두 개, 한두 개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회독을 지금 신나게 돌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 유형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찔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해설지 보고 아깝네 하고 넘어가는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는 본인의 공부 습관의 문제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진짜 본인이 실수하는 사고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당연스럽게 만날 실수를 하는데,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게 옳은 거라고 쳐봐요. 얘가 틀린 선택지고 2, 3, 1, 2, 3, 1, 3, 4번이 틀린 선택지고 2번 선택지 맞는 선택지예요. 근데 이거 맞다고 이거 안 보고 그냥 계속 안 봐. 그리고 넘겨. 난 이거 공부 다 한 거래.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선택지는 없어지고 1, 3, 4랑 2번 선택지가 또 새로운 뉴 2번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문제가 또 새로워 보여요. 그렇겠지. 왜냐면 1, 3, 4번 선택지를 충실하게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틀린 문제는 보시고요. 그리고 맞은 문제도 복습을 할 때 제발 넘기지 말고 충분히 풀어보길 바래요. 그리고 맞은 문제 선택지, 그거 진짜 만약에 선택지만 맞는 것만 본다. 그렇게 하면 80점을 넘길 수가 없다니까. 그게 80점이 불가능해요. 웬만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또 강조를 드리고, 자, 다음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실 거고, 저도 실제 실수를 했어요. 근데 피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피할 수 없는 실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 순수하게 공부의 영역 내에 있는 거예요. 개념이 헷갈린다던가, 아니면은 법 문제 할 때 키워드를 선정을 못 해가지고 헤맸을 때, 이러면 틀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허가인데, 뭐 특허가 키워드였다고 쳐봐요. 근데 이걸 허가로 보고서 이게 옳다고 골랐는데 실제로는 이게 틀린 거라서 이제 또 오답이 떤다던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의 영역에 있고 대처하기도 쉬워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실수도 반드시 존재를 하죠. 귀신 쓰인 것 마냥 마킹이 틀린 거예요. 마킹병 여러분 많이 걸리시잖아요. 제 공단기 그 뭐지 합격 예측 가보니까 마킹병 환자들 되게 많던데. 뭐 내가 3번으로 찍었을까, 4번으로 찍었을까, 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 보니까는 4번으로 찍혀 있고, 진짜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마킹병 실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는 가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국가직에서 마킹병 한 번 걸려가지고 미스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국가직 등수가 200등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피가 마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기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 싶은데 또 이제 회계하고 세법 공부할 때 보면은 잔계산 실수해가지고 문제 틀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은 뭐 전쟁터고 그리고 대충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멘탈 속에서 한 소주 2병 마신 기분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가역적인 실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건 개뻥, 거짓말입니다. 피할 수 있는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피할 수 없는 실수 많아봤자 한 시험에서 2~3문제 나와요. 그러면은 2~3문제면은 10점에서 15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뭐지 합격선 안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피할 수 있는 실수를 하도 많이 하니 그땐 떨어지는 거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개념 운동이나 키워드 선정 같은 거는 결국에는 연습과 노력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이거 NPV는 비용의 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거 틀린 선택지죠. NPV 개념이 뭐예요? 편익의 현재 가치랑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지. 근데 여기 지문을 보면은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틀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고. 오독자의 대부분이 뭘 봤냐면은 이걸 봤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인정할 수 있다. 맞는 것 같구만 했는데 결국에는 틀렸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것 때문에 점수 까지신 분들 상당히 많고 시간을 벌려고 마음이 급하니까는 덫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특히 수식형으로 되어 있는 그 설명 개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 보시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여러분 MPV 개념 몰라가지고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는 뒤집어 봤겠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잘못 잡았어. 법 과목에서. 2021년 지방직 국어 행정법 20번 문제인데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마 틀리신 분은 배상 봤을 거예요. 배상만 신나게 봤지. 배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행정심판법 조항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본 거야. 큰일 나지. 키워드는 신청이었고 신청을 해야지 배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었어요. 근데 조문을 공부를 안 했거나 혹은 키워드를 배상으로 받거나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게 오답 그 분석을 해봤는데 배상으로만 봐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긴 지문에서 키워드를 잘 잡아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의 예, 단일 개념. 이 문제 그래도 난이도 평가를 해보면 중상급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부호장 이하의 학리들은 사신관의 감독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임명권이 사신관한테 있었죠. 호장은 고려의 예조에서 이제 임명장을 줬는데 부호장부터는 이제 사신관이 임명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상층 향리들은 중앙관직에 진출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향리의 자제는 기인으로 뽑혀가서 개강해서 이제 일했고 왜냐하면은 이제 중앙에서 이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인을 뽑았었죠. 그리고 속형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안 가니까 향리가 다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의도가 야, 향리 잘 아냐? 얘들아? 이러면서 문제를 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전부 다 맞은 거였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근데 고려 향리에 대해서 개념이 다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은 이거 유혹에 빠진다고요. 이게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이게 설마 다 맞겠냐 싶어가지고 막 기역, 니은, 리을 혹은 뭐 기역, 디귿, 리을 막 이렇게 골랐겠죠. 그러니까는 출제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요? 개념을 잘 외워야지.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일 개념의 문제가 취약하신 분들은 기본서로 제발 빽하십시오. 특히 문제만 많이 풀다가 이런 문제 이제 풀다 보면은 개작살 나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이런 거 나왔다 하면은 바로 기본서 열어봐가지고 향리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기출문제집뿐만 아니라 뭐 변형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중에 뭐 전환길 뭐 고종훈 한국사 뭐 국어 문제라면은 뭐 선제국어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문제집 풀면은 틀리면은 바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기본서는 약간 백과사전처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소방직도 국어 보면은 막 띄어쓰기 문제 나오죠. 여러분들도 띄어쓰기 때문에 멘탈 깨진 적 한두 번 아닐 거 아니야. 저는 아예 띄어쓰기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서 나머지 다 맞겠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만약에 띄어쓰기 틀리면은 바로 국어책에서 띄어쓰기 열어보십시오. 그래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약 그냥 대충 넘긴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당하는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인공지능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은 생물학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완동물이 AI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수학도 풀고 글도 쓰고 바둑을 두며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량이고요. 결론은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 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한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정답이 뭐예요? 결론 뭐 제가 대놓고 광고를 써놨으니까 한데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을 발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죠. 선택지. 근데 이거 비문학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막 문제를 까먹어요. 아니 결론을 맞추라고 했는데 서론 읽고 아 이거 보니까는 뭐 AI 뭐 수학도 풀고 뭐 글도 쓰고 바둑도 쓴대. 그리고 인간관계를 대체하네. 막 배우면서 성장하네. 이러니까는 막 3번으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 인간을 능가하니까 사고력을 가지니까 아 3번이 맞겠지 이러고 그러고서 이제 결론 안 보고 그냥 문제 푸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 결론을 쓰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야 뭐 제가 PPT에다가 빨간 글씨를 딱 쳐놨으니까는 뭐 볼 수는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문장이 길잖아요. 게다가 이게 중량 내용이 꽤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문도 길고 그러니까는 막 시간 아끼겠다고 막 무리수를 던져가지고 막 서론 읽고 막 결론 끝에만 보고서 문제 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틀리겠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어는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결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맨날 읽다가 이게 문제의 의도를 까먹는단 말이에요. 막 본론 보고 결론 보고. 왜냐면 이게 시험장에서는 정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앞뒤를 보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저는 그냥 중간에다가 문단별로 그냥 요지를 깔끔하게 써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에 시간을 좀 많이 들인다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중간에 읽다가 대충 뭐 성장한다라고 하면 앞에다가 뭐 성장, 인간 능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게을러짐. 본론에도 뭐 얘기가 있겠죠. 본론도 뭐 살짝 뭐 땡땡땡 이렇게 써놓고 이러고 보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방법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에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고 좀 내가 이게 비문학을 읽다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가봅시다. 자, 이 방법론으로 넘어왔네요. 내가 공부한 문제는 왜 안 나오냐? 내가 공부한 내용은 왜 시험에 안 나오냐? 맨날 억울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런 분들 진짜 안타깝다니까요. 성실해요. 진짜 성실해. 누가 봐도 공부 열심히 하고, 딴짓도 안 하고, 뭐, PC방도 안 가고, 노래방도 안 가고, 진짜 공부만 하는데도 공부를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한다니까. 빈출도 여러분 중요도 나누는 문제집 좀 제발 좀 사서 풀세요. 그러니까 7년짜리 통문제집 말고요. 단원별로 나와 있고, 단원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별표 쳐져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별 3개, 별 2, 별 1,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문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빈출도를 유의해서 보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 수험생은 빈출도를 모른다니까요. 그거는 강사의 영역이에요. 문제 만드는 사람의.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강의도 듣다 보면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5년, 2년, 3년, 매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상, 중, 하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 시간을 50% 이상 투자하고 여기에 한 40% 투자하고 여기에 10%를 투자해요. 왜냐하면 난 이거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든. 난이도 하짜리 나 볼 필요 없다. 난 당연히 맞출 것이다. 때려 죽여도 맞춘다라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가면은 난이도 하짜리 틀리면 진짜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난이도 상짜리에다가 집중하는 거 좋은 공부법입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는 공부가 완숙하게 됐을 때 얘기고 적어도 시험 한 3개월 전까지는 난이도 하, 상, 중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풀어봐야 된다니까요. 국어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에서 문법 나오면은 뭐 나옵니까? 맨 처음에 발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단어 한 문제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순우리말이나 아니면 한자. 그리고 띄어쓰기는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띄어쓰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긴 문장 안 긴 문장 이렇게 하면서 문장 하나 나오죠. 혹은 뭐 문장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뭐 파생원지 합성원지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단골들 있잖아요. 단골 손님. 근데 요즘 절대 안 나오는 건 뭡니까? 북한어라든지 뭐 높임법, 낮춤법 이런 거 요즘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안 나오는 애들은 보지 말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가끔씩 이제 나와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브리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어쩌다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붙잡고서 늘어지면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잘 나오는 애들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 뭐
뭐 있을까? 뭐 가화 만사성, 뭐 또 뭐 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먼저 보셔야지. 막 그 북한 단어 뭐 가시어머니가 장모님이네. 뭐 햄버거가 뭐 고기겹빵이네. 막 이런 거 외우시는 분들 보면 답답하다니까. 그런 분들은 또 점수도 낮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5년, 2년, 3년 매년 나오는 것들을 구분해서 빈출 순서를 강약을 조절해라. 그리고 또 이제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은 기본서로 회독을 돌려요. 기본서로 회독을 막 10회독씩 돌립니다. 근데 기본서에서 문제 나오는 비율하고 기출문제집에서 문제 나오는 비율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서는 제발 이제 좀 그만 오픈해라. 그러니까는 틀렸을 때 기본서로 와야 되는 건 맞는데 기본서만 보지 마시고 문제집하고 씨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기출 문제집으로 단거나 하세요. 무조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출에서 80%가 나오고요. 기출 변형이 10% 있고요. 그리고 신유형이 10% 있어요. 뭐 전번에 봤었던 한국사 발해가 이런 유형이죠. 갑자기 지도를 줘. 그리고 중국 지명이 나와. 그럼 애들 머리 터지죠. 그리고 기출에서 모자란 부분을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넘겨라. 그리고 아직 안 나온 판례 반영한 모의고사집은 무조건 사세요. 그러니까는 신판례 반영 문제집이다. 뭐 행정법이든 뭐 아니면 법규 문제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무조건 사시고 그리고 표준화가 기준이 변경되잖아요, 매년.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어 기준 나왔을 때 보통 한 2년 텀을 두거나 1년 텀을 두기도 하는데 그래도 새로 나온 거 기준을 봐야지 나중에 뒤통수 치는 문제 나왔을 때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강의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론 강의만 듣는다. 그러면은 기출 풀면서 문제풀이 강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뭐 일단 다 풀어놓고요. 저는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를 풀면서 이해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과목과 우선순위 설정. 우선순위를 두고 강약을 조절해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이그젠플로 던지는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행정학하고 행정법 성적이 다 이렇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영어부터 해야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영어부터 해야 돼요. 뭐 행정학도 좀 흔들리네. 행정법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고 국어하고 한국사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한 공부에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맨날 습관적으로 특히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은 노량진의 장수생들 보면은 경찰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랬어요. 맨날 형법책이랑 한국사 책, 그 당시에는 경찰이 한국사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거의 뭐 귀신처럼 공부를 하는데 영어과 보면은 막 영어가 막 40점이래요. 합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가 낮은 과목일수록 점수는 올리기 쉬워요. 그건 진리예요. 우리도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80점에서 90점 올리는 거 어렵죠?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60에서 80 올리는 것보다 3, 4배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대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좀 이제 뭐 개론이 괜찮네, 뭐 국어가 또 점수가 팍 올라갔네 하면 조금 줄여도 되고 여러분 모의고사가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자주 푸세요. 영수파에서 모의고사 요즘 얼마나 자주 주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자, 순서.
문법 어휘에서 세 문제 틀리고 문학에서 비문학에서 한 문제씩 틀렸다. 뭐 아니면 영어에서 뭐 단어에서 세 문제가 작살이 났다. 이러면은 취약 부분 당연히 늘어나겠죠. 웬만하면은 노트에다가 뭐 7월 10일, 뭐 8월 10일, 뭐 9월 10일 이런 식으로 계속 써놔요. 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2월이니까 뭐 2월에 시험을 쳤다 하면은 쭉 놔둬요. 그러면 이제 국어에서 뭐 문법 세 문제 틀렸다 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돼요. 그러고 그쪽으로 강의를 다시 들으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시던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취약 부분을 외면하는 순간 끝납니다. 솔직히 저 영어 75점 맞았어요. 아니, 진짜 쪽팔려요. 왜냐하면은 지방직 때 영어를 75 받았거든요. 그리고 국어가 95 나오고 그리고 한국사가 100이 나오고 그리고 법하고 학이 90씩 떴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세무직 공부하면서 세법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행정법이 가물가물하면서 그쪽으로 공부를 쏠리고 영어에 대해서 좀 약간 방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영어 점수가 썩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는 거의 손 안 댔고, 그러니까 문제만 풀었고, 그리고 행정학 좀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불안불안해서 행정학하고 행정법에다가 점수를 시간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흔들리더라고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문법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조금 등한시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영어 75점 나오면서 진짜 식은땀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영어는 보통 80에서 85는 나왔었거든요. 아무리 못했을 때에도. 그러니까는 뭐 저는 진짜 운이 좋게 한국사하고 국어가 커버를 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늘 얘기하지만 전범위를 무난하게 득점을 해야겠죠. 그래야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하는 거 목표만이 아니라 나중에 배치받을 때도 상위 성적 순으로 이게 배치가 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를. 소방직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행은 그래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합격도 중요한데 점수를 더 잘 받아가지고 빨리 입직하고 그리고 빨리 좋은 보직에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기본 심화 문제풀이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다 인강 들으시고 학원도 가시고 그랬으니까는 이게 제일 기본적인 커리어인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에서 들었던 게 이제 후반부 되면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심화에서 또 까먹어요.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또 까먹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동영에서도 막 개념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독이에요, 독. 그래서 문제풀이든 간에 모의고사든 간에 취약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성을 기본 강의로 빽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띄어쓰기만 혹은 뭐 한자에서 점수가 계속 빠진다. 치명적으로 뭐 한자 두 문제 나왔는데 한자 다 틀렸다고 쳐볼게요. 그것도 한 3개월 동안 모의고사에서 이러면은 당연히 한자 강의, 뭐 한자 특강이든 아니면은 뭐 한자만 뭐 되어 있는 문제집을 풀든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떨어지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제 도전자에 대해서. 보기 싫어도 직전 시험 문제지는 다시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험지를 봐야지 떠올라요. 내가 만약에 2021년 지방직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문제집 잘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은 뭐 정 없다 싶으면은 이제 다시 출력해가지고 보면 되긴 하는데 내가 시험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가 복귀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과목별로 단원별 오답 개수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직전 기출문제를 비교해서 출제 계획을 파악해야 돼요. 좀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화를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제도랑 법률 변경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에 행정기본법이 지방직하고 국가직 둘 다 출제 안 됐죠. 근데 공표는 됐단 말이에요, 행기법이.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2021년부터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랑 조례개폐 청구권이랑 주민소송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만약에 안 보고 들어가면은 이거 분명히 지방직이 행정어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 장담해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지방직에서. 그러면은 이걸 안 보고 들어갔다 하면은 아니 그냥 문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시간 있잖아요. 아직 안 늦었어요. 행정기본법 정리된 뭐 특강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책을 사셔가지고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문제집 있으니까는 문제집도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된 거 특강 무조건 들고 가세요. 행정학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직 내가 확신은 못 드리겠는데 5월 11일부터 새 정부 나오죠. 문재인 정부 끝나니까. 그러면 정부 조직법도 변경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부가 새로 세워지든 아니면 뭐 이름이 개편되든 뭐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개편되든 2017년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7급인가 9급인가. 그러니까는 바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직 시험은 6월이죠. 이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뀔 수도 있으니까는 이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자, 최소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머리 비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국가직 4월에 있죠. 그리고 지방직 6월에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일반 행정은 지방직이 훨씬 쉽잖아요. 합격하기에는. 근데 만약에 국가직에서 솔직히 국가직 일반 행정 힘든 거 나도 아니까 떨어졌다고 치면은 일단 3일은 쉬십시오. 멘탈 관리 좀 합시다. 그리고 그 남자분들 제발 그 시험 끝나고 3일 동안 게임하지 마시고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푹 쉬세요. 뭐 온천에 가든 뭐 목욕을 하든 좋으니까는 힐링 합시다. 아니, 게임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근소하게 떨어졌으니까는 이제 멘탈이 깨질 거 아니에요? 정리할 시간 좀 충분히 가지시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가직 있잖아요. 시험 치고서 절대 합격 예측 보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 경험상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랬죠. 봤죠. 국가직 때.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멘탈이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저 그때 막 제 등수가 뭐 한 번씩 개편될 때마다 막 50등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놈의 망할 놈의 조정 점수 때문에. 진짜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지방직이야 그 다음에 시험이 없잖아요. 지방직 6월에 끝나면 그때 아주 실컷 보세요. 맘대로 보셔도 돼요. 근데 국가직하고 지방직 사이에 뭐 성적 그거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말고 등수도 보지 말고 그냥 맘 편히 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의 심리가 공부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높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초시 때하고 지금 제시 때하고 지금 몸 상태 다르죠? 특히 3수 이상 가면 몸이 작살납니다. 저는 지금 사실상 7급을 또 보고 있으니까 공부 2년 차잖아요. 그리고 은행고시 2년 쳤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4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어깨하고 목하고 허리가 막 작살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 얼굴을 보셨겠지만은 좀 살이 쪄 있는 상태인데 운동 병행하시는 거 진짜 나쁘지 않아요.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영습파도 운동하면은 그냥 시간 빼주잖아요. 운동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요,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일요일 날 쉬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쪽 파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제 30대거든. 그러니까는 막
죽겠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금금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는 막 화요일 날 막 또 다시 막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니 못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요일 정도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 초반이다, 중반이다 해서 날라다닌다, 몸이. 그러면은 뭐, 그래, 일요일 공부해도 된다 싶은데, 막 20대 후반이다 아니면 30대 초반으로 나이가 넘어간다 하면은 슬슬 본인 몸뚱아리하고 타협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공부 전략을 수정을 하는 거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스워트 전략은 사실 초시생 강의 때 얘기를 했었어요. 강점과 약점과 위기와 기회, 이거 행정학을 때 신나게 배웠죠. 다시 분석합시다. 그리고 잘 친 과목은 심화 단계 혹은 기출 회수로 바로 넘어가세요. 베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부족했던 과목들 조금 애매하다 하면 기초부터 들어도 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이 개작사였으면 문법만 기초를 들으세요. 나머지 부분은 심화를 들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끔찍해. 60점 미만이야. 그러면 기초부터 뭐 얄짤없이 다시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내가 일행에서 시험 봤는데 2022년에 깨졌어. 대판 깨졌어. 그래서 2023년 국가직을 뭐 직상으로 고른다던가 뭐 세무로 고른대요. 그러면은 이 고민 제발 1주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의 기준이 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점수 차이가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일행이 이제 보통 한 410점 컷으로 끊었었죠. 조정 점수 기준으로. 그러면 아마 원점수로 470? 이 가까이인데 해무가 점수가 진짜 낮았죠. 370점이었어요. 진짜 내가 봐도 이건 너무 낮다. 그래서 원점수로 아마 430에서 20 정도 왔다리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가 내가 그러니까는 세무직은 이제 뭐 세법이나 회계가 필수니까 이거 과목 불리해지는 메리트 감소해도 이게 뭐 50점 차이 나니까는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은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체력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회계하고 세법을 고른다고 치면은 이것도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얘는 진짜 난이도가 다 회계하고 세법이 난이도가 끔찍해서 그런 거예요. 다 거기서 점수가 떡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공부할 체력이 되는가도 봐셔야 되고, 그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충격을 덜어줄 수 있는가? 회계랑 세법을 공부했을 때 충격 완화. 만약에 국어, 영어, 한국사가 뭐 점수가 막 70점, 60점 이러면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당연히 봐야겠지만은 세무직으로 바꿨을 때 직렬의 경쟁률과 합격선은 어떠한가? 과목을 얼마나 공유하는가? 그것도 당연히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떨어지셨을 때 여러분들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강사 변경인데 이거 능사는 아니에요, 진짜. 강사를 변경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도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그 강사들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겠죠. 즉 뭐냐, 강사를 바꿨을 때의 이득,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돈, 또 책도 바꿔야겠네. 그러면 이거를 이익 형량 해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초시생들처럼 아마추어처럼 공무원 커뮤니티 들어가서 뭐 보지 말라. 그래서 맛보기 강의 듣고요. 무료 강의 통해가지고 직접 엄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초시생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재시생이잖아요. 아마추어가 아니야. 최소 기출을 10회 똑하길 바래요. 기출만 해결해도 8, 90점은 얻고 간다는 건데 왜 이걸 안 할까 하는,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기출 몇 회 독했니라고 하면은 그 면담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3회 독 이래. 근데 진짜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기출만 해결해도 여러분들은 합격 점수에 근처에 가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 실력이 됐을 때 90점은 넘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뒤통수 치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게 동형 모의고사의 힘이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출이 철저했을 때 얘기지. 응? 기출이 헷갈리는데 동형이 이게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건 뭐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좀 찔린다, 기출을 많이 안 본 것 같다 하면은 지금 2월이잖아요. 요때까지 기출 7회독 하시고요. 요때까지 기출 3회독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국가직은 떨어지더라도 지방직은 거의 붙을 거다. 10회독 하면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